저걸 안 켰군요. 자, 오늘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15탄입니다. 15탄.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그동안 여러분 뉴월드 오더 많이 그랬죠. NW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이게. 이게 배입니다. 배가 이렇게, 예쁘죠, 그냥. 이게 빙산입니다, 빙산. 근데 배가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부딪혀서 파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빙산이 이렇게나 크네?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요, 빙산이 이따만합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알아왔던, 그리고 카페나 어떤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뉴월드 오더라는 그 개념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만 봤냐면 이것만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예수회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지만 이게 뉴월드 오더 세력인가 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 그들의 이름, 언어가 나왔던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답니다. 이게 95%고요. 이름이 실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요. 뉴월드다,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단어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의 이면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뉴스를 보는 눈이 열리실 겁니다. 마지막 때를 보는 눈도 열립니다. 오늘 특히 총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계엄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내년은 진짜 경랑해가 될 겁니다. 올해도 경랑해라고 그랬는데요. 올해도 엄청난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 여러분 그리스 정말 무너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거지로 지금 바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거품만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내년은 참 경랑해가 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지금 총기 사건입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징조 잠깐 볼게요. 지구촌에 여러분 지금 때 아닌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영하 60도고요. 시베리아 영하 60도.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가 영상 37도입니다. 폭염입니다. 폭염. 대구에서 37도면 어떻습니까? 막 아스팔트에서 계란이 익어요. 대구에. 진짜 익어요. 그 뉴스에서만 나왔어요. 그 정도 폭염입니다. 한겨울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는 영상 24도 그래요. 수영복 입고 막 수영하고 다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 이런 이쪽은 막 50도, 60도 막. 필리핀에 태풍 왔는데 또 한겨울에 또 성찬들에 또 열대성 저기압 폭풍 와가지고 11명이가 또 죽었고요. 우리나라 대구에서 지금 또 60년 만에 폭설 지금 내려가지고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요. 뭐 하나 어떻게 지금, 이게 뭐야, 이거 할 정도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가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막 밥도 잘 먹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상한 짓을 해요. 막 족보를 막 탠다든가 어디 여행 아무튼 희한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몸에도 막 이상한 현상, 제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족보를 가서 막 가져오시고
그러더니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암은 그 전부터 또 걸리셨지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말기암 발견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지구가 예전부터 막 예전에도 막 그 시베리아 영하 60도 막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데 막 30도 예전부터 이랬다면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것보다 할 거예요. 그런 적이 없던 기상 관측 이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자연 징조와 그리고 이 세계 정서와 그리고 경제를 같이 묶어서 마지막 외침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 징조 따로, 뭐 세계 정세 따로, 경제 분야 따로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그게 동시대 같은 시간에 같이 버무려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서 KFC 있죠? 닭을요, 금지 약물을 먹여가지고 키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태어난 지 30g짜리, 이제 막 태어난 병아리가요, 거기다 항생제, 그리고 성장 촉진제 이런 거 하면요, 40일 만에요, 30g짜리 조그마한 병아리가요, 40일 만에 3.5kg, 한 이 정도. 40일 만에. 그걸로 닭을 만들어가지고 유포한 거예요. 중국 것도 KFC에서. 유명한 글로벌 업체에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닭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키운 겁니다. 중국산 닭. 죄송하지만 닭튀김 드시지 마십시오. 뭐 닭튀김뿐만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돼지 기억나시죠? 돼지 키우는 사람이 그 인터넷에 고발했어요. 나 돼지 키우는 사람인데 이 돼지 성장 촉진제 먹여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시킨 거다. 이거 먹으면 안 걸린다. 라고 자기가 양심 선언했어요. 중국에. 국내에 중국산 돼지 많아요. 그 어류는 어때요? 지금 그 바다 여러분, 후쿠시마 그쪽에 뉴스만 안 나와서 그렇죠. 방사능 다 오염됐어요. 굴 파동 난 거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시중에 유통하는 굴. 그것도 방사능 덩어리예요. 실제 그래요. 무슨 말이야?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뉴월더가, 이게 뉴월더가 하는 일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서 먹거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뭐 콕을 만대 거나 여기 녹음돼가지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 이해해줘. 단잠을 끼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린다는 걸 보거든요. 이걸 보시면서요,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한 걸 보시면서요, 성경과 매치시킬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지요? 12월 11일, 지난 12월 11일. 오늘 30일이죠? 한 20일 전인가요? 여러분 죽을 수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 못 드리고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소행성이요. 엄청난 크게 소행성이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가까운 거리로 스쳐갔답니다. 근데 이 크기가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만약에 지구에 떨어졌다면 웬만한 크기의 나라 하나쯤은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이 한국에 떨어졌다면 우리나라 얼마나 적어요? 코딱지만한데요. 여기서 웬만한 나라라면 어디겠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겠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남한보다는 큰 나라겠죠. 근데 박살난다는 걸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 떨어졌으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지금. 무슨 결혼을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1등을 해요, 우리가. 근데 이게 지나갔어요. 지난 12월 11일. 여러분 살고 있는 게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게요.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 그냥 이 소행성, 야 내가 이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 내가 도저히 저들의 죄 때문에 도저히 못 보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요. 그냥 파괴된 거예요. 우리 다 전멸한 거예요. 그 순간. 지난 12월 11일 날 우리는 전멸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요. 그냥 갖다 박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행성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소행성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내가 안 만드는 게 왜 저기 가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없이 비롯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네. 소행성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도 갔다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뉴스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 정말 지금부터 내 계획이 미래 계획이 어떻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집을 사고 몇 살에 일이 되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죄송하지만 참 부질없는 짓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라이프 플랜을 세우지 마시고요. 인생에 하나님 만날 플랜을 세우세요. 하나님 만나면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다. 너 뭐 있어야 되는지. 너 몇 살에 뭐 있어야 되는지. 너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너 돈 얼마큼 있으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걱정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너를 좀 잘한다. 너 지금 1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랬니? 아니야. 너는 50만 원만 있으면 살아. 너 100만 원 필요해가지고 100만 원 주잖아? 너 지옥 간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돈 구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주님이 주세요. 결혼 구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주세요. 필요하시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1등? 필요 없으니까 1등 안 주는 거예요. 제발 인생이 어떤 거 구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구하세요. 하나님만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만 더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책임지세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예, 여러분 생명 끝날 수 있었어요. 12월 11일. 일본 수도권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요 고조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요. 아시죠? 건이 방구 자주 끼면 뭐 나오대? 예, 여러분 방귀가 잦으면요 변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 순화합니다. 예전 같으면 똥 이랬었는데 자꾸 김전사 입이 너무 거칠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변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 계속 가능성이 계속 고조된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는 이 일본 정부 산하의 지진조사 연구 추진본부가 있답니다.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여기서 향후 30년 내라고 했는데요. 네, 30년 내 아니죠.
3년 내도 늦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사 이 기사란 말이에요. 30년 내 대지진 발생 비율이요 어느 정도냐면 요코하마 71%, 나라시 70%, 고치시 오사카시 62%, 나고야시 46%,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지층 위에 있는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0년 내에 진도 6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5.4%입니다. 95.4%. 거의 100%죠. 그러니까 이 기사대로라면 물론 30년 내는 너무 늦게 잡은 겁니다. 대단히 늦게 잡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30년 내에 일본은 원전이 또 터진다는 거예요. 거의 100%의 확률로. 다시 말해서 일본은 30년 내에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대로라면. 건의가 30년 후면 글쎄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아닌 거 아시죠?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5번째. 제가 이것을 왜 해놨냐면요. 최근에 화산 폭발 관련된 기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십니까? 지난주에 칠레, 니카바라, 러시아, 캄차카, 아이슬란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산 폭발이 없었다는데 여러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예전에 신정원 목사님 종말론 세미나 그때 우리 한번 그 자료 받아가지고 봤었죠? 지진. 이렇게 가다가요. 이때가 1세기 그리고 19세기까지 1900년 동안이요. 지진 횟수가 이랬습니다. 평이했습니다. 일정했습니다. 화산도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요. 특히 언제죠? 2000년 들어와서 1900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이후부터요. 지진, 화산, 이거 희한한 겁니다. 이거 진짜 희한한 겁니다. 1900년 동안 이랬다니까요.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1948년도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그 비율이요. 1900년도에 몇 곱절이에요. 몇 곱절. 아니 수백 곱절이에요. 치 엄청 많이 트네. 로봇캅 트네. 수백 곱절이에요. 수백 곱절. 그리고 지금은요. 더 많아요. 지금은 이것의 이 몇십 년 동안의 몇 배가 더 지금은 막 기하급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요. 처처에 곳곳에.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자연만 갖고도 주의 재림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상이변의 속출과 함께. 주님 정말 다 오셨어요. 정말 다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라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할파조니까. 눈 깜짝일 만큼, 눈 깜짝이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인생은요, 내일 설교인데요. 내일 송구영신 예배 설교인데요. 그때 죽음을 준비하라고 설교할 건데. 모든 것은요, 현실이 돼요. 모든 것은 현실이 돼요. 여러분, 이 자연이요, 지금 애가 타게 지금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아, 제발 좀 깨어나라. 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죄와 짝하고 살 건데? 주님 나오셨는데, 좀 일어나. 자연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기억하세요? 나귀가 입 열어가지고, 그때의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입이에요. 자연이 외치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거 못 들으면 죽어요. 못 들으면 죽어요. 나귀가 말했는데도 그거 나귀 무시하고 나귀 막 때려가지고 그냥 갔으면 죽어요. 이거 못 들으면,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즐기던 그 세상의 쾌락들을 이제, 그 죄악들을 여전히 이제 끊지 않으면, 여전히 즐기면 죽어요. 이제는 스탑할 때예요. 스탑할 때. 자, 경제 좀 볼게요. 경제. 늘 같이 보세요. 자연 징조와, 저는 늘 같이 봐요. 자연 징조와 우리 경제와 세상 징조를 늘 저는 믹싱해서 같이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믹싱해서 봐요. 기사들을. 자연 경제 징조 보세요. 여러분 독일이 긴축 돌입한답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기사입니다. 독일이 긴축 돌입한다. 그동안 여러분 피그즈 국가 있죠?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인가?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 그들이 지금 이 많은 부채에 대해서 터지지 않고 그동안 유지되었던 그 원 힘이 어디 있어요? 회복교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었죠? 설교했었죠? 독일 때문이에요. 독일이 수출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돈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걔네들 먹여 살린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그 먹이 물어가지고 칙칙 날라와가지고 아기새들 입에 이렇게 넣어주고 살듯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기새들이. 피그즈 국가들이. 근데 독일이 긴축을 한다는 거예요. 긴축이 뭐예요? 안 돕겠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먹고 살기, 어미새가 어느 순간 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니네 줄 거 없어. 먹이 줄 거 없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새들이. 아기새들이 성장할 때까지 어미새가 계속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미새가 이제 안 준다니까요. 그럼 아기새들이 뭐가 되겠어요? 혼자 먹고 살려고 뛰어내리기도 하겠죠. 근데 날개가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그걸 뛰어내릴 용기도 없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굶어 죽거나 그거죠. 지금 그 형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년부터 독일이 긴축에 들어간대요. 기사 나왔어요. 시사중앙지 슈피겔에서 보도했어요.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슈피겔은 내년에 경기 둔화 때문에 지출을 늘릴 수 없으며 가혹한 지출 억제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이죠. 쇼이블레. 내년 경제 전망이 엄울하다고 보고 연방정부 중기 예산 목표라는 긴축안을 마련했고 이는 주목하세요. 이는 독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긴축 방안이다. 독일 역사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긴축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걸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독일은 피그즈 국가를 도울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다 줄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안 도우면 누가 도울 사람이 없거든요. 내년에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터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뉴월드 오더가 이제 다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독일 위기가요, 그동안 여러분들 독일 위기가 어떤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을 돕는 것 때문에 독일이 위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감춰졌던 겁니다. 독일의 진짜 위기가 감춰졌답니다. 뭐냐면요, 독일 은행들이 그리스의 익스포저, 그러니까 익스포저 위험 노출에, 그리스가 파산하면 입게 될 피해에, 그것에 감춰진 더 큰 우려가 바로 해운업계 대출이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폭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디스에 따르면요, 독일의 10대 은행, 그들이 이 해운업계에 대출해진 그 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138조 9,885억 원이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독일 은행들이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피그즈 국가들에게 대출해준 그 위험 노출액의 2배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유럽 위기를 어떻게 봤습니까?
피그주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빚, 그리고 독일이 이 빚에 갖고 있는 위험 노출액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의 2배가 독일이 해운업계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노출액입니다. 해운업계에 대출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해운업계는요, 문제가 뭐냐면요, 경제가 살지 않으면 해운업계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살지 않으면 해운업계는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살지 못하면요,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독일은 이들이 아니어도 그냥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거예요. 폭로한 거예요. 독일이 무너지면 유럽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을 지탱하는 3대 힘이 어디입니까?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입니다. 프랑스, 제가 기사 올려놨죠? 얼마더라? 실업자 장난 아니고 제가 올려놨죠? 프랑스 경기 장난 아닙니다. 거의 망가졌습니다. 영국 정크 회사가 얼마입니까? 한번 제가 그 글 보세요. 영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마저 무너진다면 유럽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가 내년에도 만약에 이 해운업계 글로벌 경기가 살지 않으면 아마 아주 위험할 겁니다. 독일 경제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빚폭탄, 가계 재무 여력 금융위기 당시 3분의 1 수준이다. 24일 지금 늘어나는 빚 때문에 가계 재무 여력이 글로벌 위기 수준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2009년 6월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2009년 그때도 가계 재무 여력이요 30%였습니다. 지금은 9%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계 재무 여력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쉽게 말해서. 근데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2009년 때 외환위기 때도요 30%가 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좀 쉽게 들게요. 창조경제 드릴게요. 창조경제가요 빚이 있어요. 빚이. 근데 창조경제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힘이 여력이 2009년 때 외환위기 때요 30%였어요. 뭐 그럭저럭 뭐 이 정도면. 근데 지금은요 똑같은 그 창조경제가 지금은 돈을 갚을 그 능력이요 9%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전 국민들. 되게 위험한 기사예요. 외환위기 때도 30%였는데 지금은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두려운 기사입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터질 수 있는 어떤 가계부채가 이제 곧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K12 연구소가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들으세요. 내년에도 만약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국내 경제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가계 수지 회복세도 제한적 수준이 그치겠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다. 여러분 기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터진다. 어디서부터? 취약계층을 필두로 해서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쓴 겁니다. 그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터진다. 어디서부터? 취약계층부터. 그 얘기입니다. 내년에 가계부채가 터진다. 근데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가서. 자, 네 번째 기사인데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12월 22일 날 통계청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들의 자산을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76.9%가 부동산이랍니다. 79.6%가 부동산.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폭락한다면 우리나라의 76%는요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6%가 거지가 되면 나머지 30%는 거지가 안 될까요? 같이 거지 되는 거죠. 이게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분양 속출했습니다. 올해. 그렇죠. 근데 내년 1월 1분기에만요. 올해 공급됐던 물량의 11%가 1월에 공급된답니다. 자, 지금도 미분양이요. 이렇게 많아요. 산처럼.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사가 죽을 맛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년 1분기에요. 이것의 미분양은 아니고 전체 한 해 동안 공급됐던 양의 11%가 내년에 1분기에만 공급된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거 미분양이에요. 건설사 돈 묶여있는 거예요. PF 대출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은행 상태가 올해 또 두 개 퇴출했죠? 내년에 추가로 또 퇴출돼요. 저축은행이 왜 퇴출되는 줄 아세요? 이 부동산 PF가 돈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안 돼요. 이만큼. 여러분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시죠?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나 어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 그리지 맙시다.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막 공급이 막 넘치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격은요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건 특별한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누구나 쉽게 점칠 수 있는 거예요. 점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주요, 점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니까요. 이 76%가 다 지금 자산 하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년에 이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거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거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계했었죠? 우리나라 이 부동산, 이것들이 다 빚이에요. 빚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동산 이 대출이 뭡니까? 뭐가 많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렇죠. 예를 들어 3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이런 거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95년부터 97년인가요? 2007년부터 2008, 2009, 2010, 2011 이렇게 계속 그 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갚아라. 이러면서 2007년에는 한 100가구가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 100가구 중에 95%가요. 우리 돈 없어 연기해줘. 만기 연장했어요. 2008년에도요. 2008년에도 한 100가구가 만기가 돌아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2008년에도 우리 돈 없어. 만기 연기해줘. 연장했어요. 2009년에도 95%가 연장했어요. 거의 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요. 거의 100% 가까운 인원들이요. 부동산 대출,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요. 이제 만기 돌아있을 때 나 돈 없는데 연기해줘. 이러고 있어요. 연장해주고 있어요. 지금 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왜 안 터지냐면 은행이 계속 연장해주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은행이 안 돼. 스톱. 돈 갖고 와. 돈 없어. 집 내놔. 이러면 가계부채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요. 지금 무슨 바람이 불고 있냐면요. 지준율 인상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강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은행이 건전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만기 연장을 해줄 은행도 여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산의 76%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미분양 많은데 내년에 분양을 또 한대요. 세종시 넘어가면서 막 또 엄청난 그 인원들이 글로 빠져나가면서 경기도 내 집 공실률 늘어나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이거예요. 근데 만기 연장률은 다 거의 100% 연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기가 더 악화되고 더 개선되지 않고 은행이 어느 순간 안 되겠어. 혹은 은행도 나자빠지면 가계부채는 그냥 더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다 그지되는 겁니다. 거의 전 국민이 그지되는 겁니다. 그게 내년에도 가능해요. 내년에도 가능해요. 경제가. 심하다. 제가 5번째까지만 하고요. 5번째까지만 하고 밥 먹고 오늘 좀 설교를 제가 3번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5번째 요거 경제 파트 하고 밥 먹고 2시부터 제가 또 그 3번째 거 그 6월 도덕 하는 일 있죠? 요걸 하고 그리고 오후에 준비한 설교 또 하고 이렇게 제가 3번 나가서 좀 할게요. 자, 근데 이 참 악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뉴월드도 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것까지.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다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 무제한으로 풀린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냐? 동아시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동아시아에요. 돈이 이렇게 막 이게 참 나쁜 겁니다. 너무 나쁜 겁니다. 돈이 이렇게 있어요. 미국도 있고 막 돈 엄청 풀었고 유럽 풀고 일본 풀고 중국도 풀었어요. 중국도 적자 예정하면서 돈 엄청 좀 풀고 있어요. 이런 뭉티기 돈이요. 아시아로 들어온다니까요. 동아시아로. 특히 어디로 들어오냐?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에요. 이 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막 주식법을 일어나요. 주식으로도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 가치는 없어요. 실제 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서 이 가치를 막 엄청나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산 버블이에요. 우리나라에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뭐 주식이 뭐 지금 주식이 막 뜨고 있죠? 자산 버블 때문에 효과 때문에. 이게 왜 위험하냐? 실제 가치는 요거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자산 가치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네들이 돈을 푸는 것을 딱 스톱하고 돈을 확 빼가면 그냥 무너져. 워럭 무너져. 내년에 이럴 수 있어요. 내년에 한국 경제가 한 번에 그냥 막 좋은 것처럼 막 사람들 막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막 야 이제 우리 다시 봄날이 왔네 막 이러다가 그게 무슨 효과냐? 이 돈이라는 가짜 자산 효과 때문에 막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돈을 푸는 거 싹 줄이면 그리고 빼가면 그냥 오보야 하면서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상대적으로 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되면요. 지금 저는 인터넷에 너무 답답해요. 인터넷에 막 댓글 다는 사람들 환율 떨어지면 뭐 야 우리 뭐 언제 뭐 박정희 때 뭐 김영삼 때 뭐 환율 떨어져가지고 뭐 높아 뭐 참 제가 너무 말이 좀 그런데요. 너무 답답해요.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죽는 나라예요.
뭐 대기업 하지만 어쨌든 대기업이라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소기업만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게 또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그 같이 경쟁했던 나라 중에 대만인가요? 대만과 우리나라가요 경쟁했었어요 서로. 대만 지금 우리나라 싫어하죠? 왠지 아세요? 자격지심이 일어서 싫어하고. 이 대만은요 중소기업 발전 전략을 취했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발전 전략을 취했고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했어요. 물론 뉴월드의 도움이 있고 막 그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대기업 물론 대기업이 나빠요. 막 독식해가지고 막 그 빈부격차 막 일으키고 막 나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대기업으로 인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이라고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 대해서?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소기업이. 그나마 갖고 있는 건 대기업뿐이라고요. 대기업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이 대기업마저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이 자금들이 밀려와가지고 자국의 화폐들이 계속 이렇게 싸진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떤 환율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건이 뭐예요? 물건은 돈이에요. 물건은 돈이에요. 이 개념만 있으면 돼요. 이 개념만 있으면 돼요. 따라서 돈이 싸지면요 물건값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푼다는 것은 미국이 돈을 풀었어요. 여러분 돈도 물건이라고 보면요 물건이 많아지면 물건값은 싸져요 비싸져요? 이게 하나일 때 희소성이 있을 때 가격과 이게 막 100만 개 있을 때 가격과 어떤 게 차이 나요? 이게 100만 개 있으면 싸지잖아요. 돈을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돈을 찍어낸 거예요.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 거예요. 그러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돈을 찍으면 그 나라의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장 가봅시다. 시장. 이마트를 갔어요. 주부들이.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우리나라 제품이 있어요. 근데 각 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돈값이 떨어졌어요. 물건값이 다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날 갔더니 미국의 콩나물은 한 100원이에요. 다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막 400원 했던 건데 돈을 하도 많이 찍어내니까 돈값이 떨어지니까 물건값이 떨어져가지고 400원 했던 건데 다 100원씩이에요. 이마트 갔더니.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300원이었는데 똑같이 그냥 300원이에요. 마트 왔어요. 창조지 마트 왔어요. 뭐 사겠어요? 우리 거 안 사는 거예요. 비싸서.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물건값은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내놨을 때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고객들은 막 다운돼가지고 막 덤핑 치고 그래가지고 좋다 싸다 막 이렇게 구매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제품은 값이 안 내려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라가고 안 사죠.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야, 이거 뭐 우리나라 원화같이 올라가니까 뭐 수입 물품 뭐 싸지고 뭐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뭐 좋지 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해외여행 다녀서 돈 펑펑 쓰다가 그렇게 빚 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수출 안 되면 죽어요. 어리석은 댓글 보면서 이렇게 동조하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경제.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현상들이요, 어디로 가냐면, 특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미분양, 뭐 저축, 뭐 기타, 뭐 그리고 동아시아 자산 풀면서 자산 버블 효과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을 다 종합했을 때 무슨 가능성이 하나가 도출되냐면요, 내년에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도출이 돼요. 내년에.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들이 뉴올드가 이걸 더 묶을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현상만 갖고, 미래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여지는 현상만 갖고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내년에는 아마 가계부채가 터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지 된다는 거예요. 밥 못 먹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때 막 내년에 먹을 것까지 막 다 먹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배 다 이렇게 못 먹을 수 있어요, 내년에 밥. 에이, 그지 돼가지고 WCC나 하지 말아라. 그지 되면 WCC 못해요. 돈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지 돼서 우리 WCC 하지 말자, 우리. 근데 또 하나, 예전에 마지막 외침 한 4호인가요?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들의 빚이요, 엄청나요. 다 빚 내가지고 예배당 차리고,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그랬어요. 가계부채가 터지면요,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요. 교회들이. 예배당이 없어져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교회가 파괴돼요. 내년에 가계부채가 터지면 교회가 파괴돼요. 끔찍한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가 그것도 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교회가 많으니까, 물론 교회들이 뭐 잘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단이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뭐 교회가 5만 교회고 10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경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너무나 높은, 끔찍하게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부디 인생의 플랜 짜지 마시고, 제발 좀 짜지 마시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년에도 하나님만, 모레도 하나님만, 늘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이 몸부림치면서 주의 다 오셨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제발 좀 돌이킬 수 있도록, 제발 좀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눈이 닫혀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